네, 팩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광장뉴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박영선 의원과 신경민 의원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특별 생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선입니다. 네. 네, 새누리당이 방해하고 또 정부는 침묵하고 언론이 외면하는 국정원 대선 개입의 검은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 특별방송 광장뉴스. 네,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네, 결국 그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요청했던 민주주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었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원세훈, 김용판이 출석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서울광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다짐한 모습을 오늘 이 서울광장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14일 수요일 서울광장에서 광장뉴스 지금부터 이 두 위원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신경민 의원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신경민입니다. 이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는군요. 저는 신경민입니다. 현재는 영등포 민주당 국회의원이고요. 국조특위위원을 지금 옆에 있는 박 의원과 함께 7월 2일부터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민주당 국정원 댓글 사건 특위위원장을 5월 중순부터 맡아서 해서 이 사건과의 인연은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석 달 정도 됐습니다. 12월 11일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 12월 11일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TV 토론 담당 본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12월 11일부터 이 사건과 인연을 맺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구로을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두 번째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그 한 번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오늘 원래 국조특위는 김용판, 원세훈 증인들을 불러놓고 청문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떻게 강제로 이 사람들을 끌어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나와야 하고 또 국민들이 이분들의 그 증인으로서 출석해서 청문회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오늘 김용판, 원세훈, 원판 이 두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분노한 시민들이 시청광장에 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늘 용기 있는 시민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용기 있는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끌고 가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국조특위위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이신 시민 여러분, 바로 MBC에서 아주 유명하셨던 두 앵커분을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소감이? 네, 저도 영광이고, 네, 여러분들께도 아주 또 좋은, 이벤트 같은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전 MBC 뉴스데스크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속 시원하게 해주시던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열심히 알차게 방송을 꾸며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국정조사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시다가 오셨는데요. 먼저,
하지만 또 민주당이 원했던, 국민들이 원했던 두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때의 상황을 직면하고 민주당의 반응과 분위기는 어땠는지 신경민 위원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출석 사유를 이미 내놨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두 사람의 불출석 사유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원세훈 원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률을 내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국정원의 전직 직원으로서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이유 하나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기소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거하고 중간에 살짝 영어의 몸, 그러니까 복사를 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한 토막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판 전 청장의 경우에는 뭐 주저리 사연은 깁니다만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8월 14일 11시에 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그 권리를 내세워서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사안의 성격상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엄청난 죄과를 생각하면 안 나온다는 것이 일단 국민적으로 이해와 납득을 할 수가 일단 없고요. 국정원 직원 부분이라는 부분은 이미 현재 국정원장인 남재준 씨가 증언해도 좋다고 결재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은 상의를 해서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은 일단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도 그렇고요. 건강의 경우에는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오늘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금시초문이라서 일단 원세훈 원장은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김용판 청장의 경우에는 오늘 재판기일이라는 건 맞는데요. 원래 지금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피고인하고 변호인이 함께 판사 앞에 가가지고 앞으로 이 몇 달 동안에 걸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협의를 하는 준비기일입니다. 근데 이 준비기일에는 사실 피고인은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피고인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재판이고 이 재판이 실제로 11시에 시작이 돼가지고요. 17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변호인에게 그렇다면 11시니까 길어봐야 30분짜리 재판이거든요. 안 나가도 되는 재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주겠다. 그러니까 끝나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명백하게 국정조사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이 증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인이라고 그럽니다. 법률용어로는 구인과 구속이 다른데 구인은 끌어오는 거거든요. 끌어와가지고 이제 못 나가게 어디 감옥에 넣거나 유치장에 넣는 건 구속인데요. 구인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언제든지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나오라 그랬을 때 못 나가겠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따 뭐 설명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했던 동행명령을 하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고발을 할 수 있고 이 고발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 하나로 끌어올 수 있다, 강제할 수 있다라는 힘이 있는 것이지 데리고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오늘 나오지 않으리라고 이미 통보가 됐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은 100% 저희들이 미리 알았습니다만은 실제로 마지막에 여당이 정치적 노력을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아침 10시에 저희들이 국정조사장에 나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뭐
쓸데없는 저희들의 희망사항이었고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만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 이제 여당의 정치적 노력을 기대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이 부분과 함께 또 오늘 국정조사의 자세한 상황을 또 박영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이 이제 동행명령권을 발부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오전에는 못 해주겠다고 버티다가 오후 3시 넘어서 이것이 표결 처리가 됐죠. 표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쪽에서 2사람의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체 의원이 14명으로 줄은 가운데 민주당과 야당 전체가 7명이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쪽에서 또 2명이 기권을 함으로써 이것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행명령이 8월 16일 10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이 김용판, 원세훈 이 2사람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를 유심히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 의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의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동행명령까지 발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8월 16일 날 마지못해 나오거나 아니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다음 주에 어느 날 또 나오겠다라고 한 번 더 버티거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동행명령 다음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고발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은 의원 4분의 1의 정족수만 가지면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벌금형이 없고 바로 징역형만 있죠. 실형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발은 4분의 1만 있으면 되니까 민주당 의원 숫자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나오게 되면 더 중형이 되는 것이죠. 현재도 지금 뭐 국가 내란죄 정도의 커다란 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마지못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언론에서 오늘 저희가 알 수 없었던 부분을 이곳 식천광장에서 두 위원과 함께 속 시원하게 듣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의 불출석은 궁극적으로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이 새누리당의 조직적 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정당한 이유 없는 이 원판의 불출석의 배경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새누리당의 입장에서의 그 불출석 배경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2사람이 나와서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국정조사는 조사입니다. 수사와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국회가 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조사는 역시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점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국정조사의 한계로서 지적을 받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45일 그리고 8일을 더해서 53일에 지금 국정조사에 대장정에 사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이 원판 2사람이 주역이고 어떻게 말하자면 타이틀 역할을 맡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원판의 뒤에 있는 김무성, 권영세 2사람의 그 존재감이 커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줄여서 김세라고 부르는데 김세 없이 원판이 없다라는 느낌을 그런 실질적인 사실들이 자꾸 튀어나와서요.
이제는 김새 없는 원판은 없다까지 돼서 이 네 사람이 일단은 한계가 있는 국정조사지만 나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국정조사 기관보고 중간에 얻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김새를 그때부터 강조를 하는데요. 또 이제 법률로 돌아가는데 법률이 골치 아프지만 이 법률의 근거에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23일이 마지막이잖아요. 이번 국정조사는 23일까지밖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첫 번째 45일을 합의를 해가지고 8월 15일까지 됐고 1차에 하나,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한해서 약 한 달 정도 안에서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데 이게 하여튼 뭐 새누리당의 반대에 의해서 딱 8일 연장이 됐기 때문에 23일 지나고 나면 이번 국정조사는 끝입니다. 만약에 국정조사를 더 하거나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야가 다시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이렇게 마지못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다른 협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주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23일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김새를 우리가 끌어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23일 날까지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데 또 증인을 불러내오려면은 마이너스 7을 해야 됩니다. 7 빼기를 하면 23에서 7 빼면 아시잖아요. 16일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김새 나와라 라고 이렇게 소환장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일이 지나서 17일이 되면 여야가 아무리 합의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김새는 이번 국정조사에는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다시 물레방아처럼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일이 법률적으로 대단히 실질적으로 또 의미 있는 날이 되고요. 16일까지 아무것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김새는 부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16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두 사람이 일단 나오기로 약속을 한 날짜인데 그러니까 원판이 나올지 안 나올지 현재로서는 전혀 기약을 할 수 없는 날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16일이 이번 국조에 있어서는 대단히 운명적인 숙명적인 날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불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마는 16일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16일을 한번 기대하고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주당이 8월 16일을 고집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판, 이 원세훈, 김용판이 없는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8월 16일 날 김무성, 권영세 이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을 해야만 8월 23일 날 증인으로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8월 16일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6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힘을 모아주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김무성, 권영세 이 두 사람이 왜 중요하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 권영세 현 주중대사죠. 이 사람은 박근혜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상황실장을 하면서 12월 11일 다시 말하면 국정원 댓글요원 사건이 일어났던 밤 그날 밤 8시에 박근혜 캠프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비상대책회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국정원과 박근혜 캠프가 연계되어 있고 그 연계고리에 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고요. 또 김무성 이 의원은 지금 현재 뭐 몽골을 가서 있다는 등 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이분이 선대본부장이었죠. 선대본부장이었는데 12월 14일 날 비 내리는 부산에서 줄줄이 그 NLL과 관련된 남북 정상회담록을 줄줄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날 읽었던 이 내용이 최근에 국정원이 원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단 공개한 그 내용과 거의 90%가 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박근혜 캠프가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이 남북 정상회담록을
받아서 이것을 선거에 활용하려 했다는 일종의 시나리오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단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12월 16일 그날이 이율이었는데요.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 기억하시죠? 그 텔레비전 토론이 있었던 날 낮 12시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경찰로부터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은 빨리 이것을 발표해라 라는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경찰의 이 댓글이 없다는 허위 수사 발표가 지난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중간에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몸통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김무성, 권영세 이 두 분 이외에도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플러스 알파 이분들도 정황이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김무성 의원과 잠깐만 좀 제가 보탤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도가 충실하고 성실하게 나가지를 않아서 일반에 잘 안 알려진 기관 보고 중에 저희들이 깜짝 놀란 건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라는 곳에서 작업을 자기들이 그 댓글 수사를 하는 그 작업이 녹화가 된 테이프가 127시간짜리가 나왔고 그것이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거기서 어떻게 수사를 날조하라는 지시가 나와가지고 수사 결과를 변조를 하고 하는 과정이 시간대별로 거기에는 컴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분초까지 다 나옵니다. 그 127시간 동안의 기록과 서울경찰청의 이 경위에 대한 감찰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감찰보고서가 진실의 달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경찰의 수뇌부, 서울청의 수뇌부들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은 기가 막히게 김무성 본부장의 이 얘기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이 얘기 박근혜 후보 얘기를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는데 서울경찰청의 기록과 사이버수사대 그 CCTV와를 이렇게 맞춰서 시간대를 연결을 해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시간대가 맞아떨어지고 어쩌면 이 얘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서로 정보가 교류가 됐는지가 정말로 이것은 귀신이 아니면 이렇게 모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물론 귀신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고 굉장히 충실한 서로 간의 교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이런 걸 좀 조사하긴 하지만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초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서울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좁은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쩌면 이렇게 소상하고 자세하고 시간에 딱 맞춰서 알게 됐느냐라는 것을 김무성, 권영세, 김용판 이런 분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사실 여력만 된다면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에게도 사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나오겠다고 다들 이렇게 버티는 판에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을 부르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건 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실 저희들로서는 수준을 많이 낮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나오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사실 물어보고 만약에 이걸 물어봐서 답변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답변을 하면 하는 대로 답변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국민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나오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좀 답답한 측면이 있고요. 국정조사 중에 기관보고 중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은 보도가 충분히 되질 않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일부 젊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매체가 이걸 깡그리 무시하거든요. 여러분이 조중동에서 제가 지금 박 의원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걸 충실하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가령 127시간 중에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한 20분, 30분 정도만 편집을 해서 틀으면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5일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나오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댓글 자료를 지우는 장면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국정원이 책임지겠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 지금 나간 매체가 거의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그 비디오가 시간대별로 정리가 돼가지고 KBS나 MBC에 제대로 나갔다면 뭐 전혀 저희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미 진실로 드러난 것도 보도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언론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한번 팩트TV에서 한번 이렇게 많이 모이신 이 군중들을 비춰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상황이 조중동에서는 전혀 기사를 쓰지 않고 또 방송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 상황이 1980년대 전땡 뉴스가 나가던 그 시절로 돌아갔다라고도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네. 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저희 방송을 조중동이나 또 지상파 3사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진실을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시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박영선 의원님은 오늘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서 출석하겠다는 원세훈을 이제 새누리당이 막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오늘 그 원세훈 원장이 출석이 힘들다라는 그 변호사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월 12일 오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8월 12일 아침에 원세훈 측으로부터 국정조사에 응하겠다. 그리고 응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좀 살살 해달라라는 그런 요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나오겠다는 사람이 오후에는 못 나오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은 이것은 새누리당 쪽에서 원세훈 측에서 나오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나오지 말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문자를 받고 그것을 오늘 마치 그 연극하듯이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표결 과정을 보면은요. 새누리당 쪽에서도 반대를 전원이 하지 않고 기권을 한 의원도 있고 또 아예 회의에 불참한 의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만 보더라도 이 원세훈과 김용판 문제를 이 박근혜 정권과 그 소위 말하는 친박계 인사 쪽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보호해서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겠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죠. 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이에 대해서 신경민 의원님께서도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오후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오전 내지는 점심때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아주 저희들이 혼났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법에다 있는 겁니다. 이게 새누리당 의원들도 법 되게 좋아하는데 법에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동행명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이니 며칠이니 하는 이런 요건이 필요 없고요. 동행명령은 안 나온 사람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즉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가령 안 나온 사람이 오늘 두 사람 있잖아요. 이 두 사람 보고 오후에 나와라 그러면 오후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게 가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명령은 즉시 발효한다라는 것이 다른 거거든요. 이 소환장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 동행명령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야 합의에 보면 즉시 동행명령을 한다고 또 합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합의문을 갖다 들이대면서 당신들이 즉시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니 갑자기 오후 4시쯤에 와가지고 말은 안 되지만 우리가 받아주기로 했다라고 여당 간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하고 오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가 그냥 추측을 하기에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내일이 8.15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남북한 대화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 다 와 계시시 여기 지금 시청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8월 15일에 특히 소란한 8월 15일을 막고 싶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이 많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8.15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나올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고, 오늘 남북한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또 그 메시지 내용이 조금 달라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국민 여러분에게 8.15를 맞아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이 문제, 이 국정조사에서 원판이 나오지 않는 아주 이 뜨뜻미지근한 어정쩡한 이런 상황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친박 쪽의 생각이 작용이 됐고요.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도 그 웬만하면 동행명령을 동의해줘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행명령을 실행했는데도 그 두 증인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단 모레 8월 16일 10시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가지 상황이 다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나오거나 두 사람이 다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나오거나 해서 네 가지 상황이 다 가능한데요. 두 사람이 다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뭐 국정조사는 재앙급에 해당하는 파탄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두 사람이 나온다면 뭐 저희들 열심히 할 거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저희들 일단 열심히 할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몇 번 강조를 드리지만 김새 진짜 그 몸통 중에 하나인 김새가 그날까지 합의가 돼야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16일 10시에 정상적으로 청문회장에 원세훈, 김용판이 출석을 한다면 이 민주당 국조특위에서는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원세훈 이제 국정원장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그 밝혀져 있는 댓글 70여 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죠. 수만 개의 댓글이 지워졌고요. 그리고 검찰이 지난번 남재준 원장 답변을 보면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그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특정 보도됐습니다마는 민간인에게 9,000여백만 원, 다시 말해서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전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돈이 댓글을 달아준 거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 70명의 심리전단이 헤드쿼터였다. 그리고 그 헤드쿼터에서 뭔가 지시를 내리면 국정원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에서 돈을 대주고 댓글을 달았던 부대들이 전국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관한 것이 밝혀야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변희재 등 인터넷상에서 독서를 퍼붓는 분들이 국정원의 강사로 초빙됐다는 것도 요즘 새로 등장하고 있는 그 제보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기조연설을 하면서 밝혔던 일베도 국정원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여기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김용판 문제인데요. 이 김용판 청장의 문제는
그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라는 그 팩트가 있습니다. 이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라는 이 팩트와 관련해서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증거를 인멸하는 또 하나의 이제 굉장히 재앙인데요. MB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검찰이 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것도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또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권력 수사기관이라는 것의 신빙성의 문제이고 또 신뢰의 문제이고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김용판이라는 그 전 청장이 과연 이런 그 김용판 청장의 배후는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김용판 청장에게 댓글을 지우라고 지시했던 사람, 김용판 스스로 박원동과 전화통화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박원동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미 경찰과 국정원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박원동의 뒤에 배후 인물이 과연 누구이냐? 그 배후 인물로 저희가 꼽고 있는 사람이 권영세 상황실장 현 주중대사를 비롯한 박근혜 캠프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밝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기서 밝히지 못하면 다음번 선거 또 공권력 또 권력기관이 투입이 돼서 관건 선거를 할 것이 거의 명명백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는 하나마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용기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시청 앞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대에는 관건 선거란 말이 참 옛날에 있었던 그런 말 같은데, 네,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이제 민주당과 국민이 원하는 그 증인들이 모두 출석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진실들을 좀 낱낱이 파헤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SNS를 통해서 두 의원님들께 들어온 질문들을 할 텐데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MBC 시절 두 의원님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신경민 의원이 제 선배입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보이시나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선배죠, 선배. 네. 한참 선배입니다. 몇 년 선배이신가요? 나이로는 어떻게 되죠? 나이로는 한참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나이로는 한참 차이 나고, 제가 회사를 좀 늦게 들어와서 네네. 몇 년 차이나. 제가 부장을 할 때 차장급, 국장을 할 때 부장급 이렇게 했는데, 정치는 선배가 돼서 네. 박 의원은 삼선, 저는 초선 그렇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인생 대답. 역전이 네. 있습니다. 인생 역전. 네. 혹시 그 당시에 두 분은 좀 친분이 있으셨나요? 친하게 지냈죠. 근데 네. 박 의원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네. 제가 이제 가끔 뭐 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박 의원은 경제 전문이고 저는 외교통일 법조 전공입니다. 그래서 둘이 기사를 가지고 뭐 이렇게 싸움을 하고 이견을 할 이유는 별로 없었는데, 국장이 되면은요 모든 이슈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경제 뉴스에 가치를 놓고 서로 뭐 이렇게 이견이 있은 적이 있는데, 뭐 치고 펴고 싸운 적은 없고요. 네. 약간 이견이 있을 때 서로 뭐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고 그러는데, 이 박 의원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경민 선배는 굉장히 그 기자로서 글을 잘 쓰시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 기자의 생명이 단문으로 어떻게 쉽게 전달하느냐는 것인데, 그렇게 그 MBC 기자 중에서도 단문으로서 쉽게 그 사실을 전달하는 매우 아주 훌륭하신 기자였죠.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신경민 기자가 쓴 글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많이 보고 배우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마감 뉴스 앵커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먼저 많이 유명해졌고 그 앵커는 나중에 하셔서 제가 이제 MBC를 그만둔 다음에 신경민 앵커가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늙어서 앵커가 됐어요. 거의 끝무렵에. 혹시 회사 생활 동안 박영석 의원님께서 이제 혹시라도 신경민 의원님께 뭐 섭섭했던 점이 있었거나 뭐 그랬던 점은 없습니까? 있었나요? 별로 없었던 것 별로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은데 강요하는 건 아니고. 네, 두 분이 MBC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친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시민분들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국정조사를 하면서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가장 크셨던 두 분인데요. 국정조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를 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그건 자료를 뒤지고 뭐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건 당연한데,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민주당 안에 분들로 돼 있지만 서로 다들 생각이 다르고요. 이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고요. 특위 내부 이견 조율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도부와의 이견을 조율해 나가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고문에 가까운 건데 특위 그 조사장 안에 탁 들어가면은요, 여당 의원들이 앞에 쭉 앉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가나다 순으로 쫙 앉는데요. 여당 의원들의 그 얘기를 하루 종일 아침에 10시에 시작하면 밤 12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루 종일 듣는 게 사실은 엄청난 고문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주면서, 사실 이 점잖하게 해야 되고 욕을 할 수는 없거든요. 욕을 하면은 바로 뭐 막말이라고, 하니까 사실 그게 저 부처님 같은 그 수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한테는. 네,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제가 몸소 옆에서 느껴지는데요. 박영선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제가 그 국조특위위원 여야 통틀어서 여성 의원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삼선 의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저만 물고 늘어집니다. 저만 물고 늘어지고 또 저를 물고 늘어지면 기자분들이 기사를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말을 만들고 또 있지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브리핑하고 이렇게 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 남재준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저희 이제 기관 보고를 했을 때도요. 그 사실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태도가 너무 오만불선해서 정청래 간사가 항의를 해가지고 국조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것인데, 새누리당은 무슨 제가 말을 험하게 해가지고 국조가 중단됐다고 이렇게 브리핑을 아주 말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을 자꾸 대꾸를 하면 또 자꾸 이제 그 보수 언론이 그 말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 전달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굉장히 많이 속상했습니다. 속상했는데 지금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 처럼 앉아서 내공을 쌓아야 하는 그 시간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별로 준비도 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 말을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계속 비틀어가지고 꼭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국조를 진행을 계속 하니까 저희도 참는데 한계가 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아주 힘들었습니다. 네. 네, 정치적인 싸움에서는 감정 싸움이 배제가 돼야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정치인의 모습은 좀 수준 높은 그런 교양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정치인이나 그냥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 국정조사 청문회나 다른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여당 의원님들께서 좀 교양 있는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제가 말복이었는데 보양식 챙겨 드셨습니까?
전혀 못 챙겨주셨어요. 말복인 줄 몰랐어요. 아이고, 너무 바쁘셔서, 네. 혹시 이 더위를,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을밀대에 가서 냉면 하나 먹었는데, 그런 수준이죠. 박연선 의원님께서는, 네. 제가 MBC 기자 시절에요. 그 경제 매거진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1억 원의 식당을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아주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 음식을 하는 식당을 찾아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오늘 저희가 점심때 가서 먹은 마포의 을밀대라는 냉면집이었고요. 네. 또 여기 시청에 콩국수집이 하나 있죠. 진주식당인가? 거기에 가면 네네. 제 사진도 아직 붙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이라도 먹으면서 좀 여유 있는 그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그 시민들도 이번 여름은 그냥 덥다 또 화가 난다 하면서 이 분노 속에서 부채질하면서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네. 박연선 의원님께서 좋아하는 식당 마포 을밀대와 네, 시청 근처 진주식당 콩국수라는 점. 오늘 이 방송도 광고가 됐네요. 네. 아주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무게감이 있는 질문인데요. MBC 시사매거진 2580 국정원 보도가 불방이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언론인으로서 또 한때 몸을 담았던 방송국 MBC였는데 이 MBC가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마음이 무거운 대목인데요. 지금 우리 방송이 1980년 이래 공영방송이라고 돼 있죠. 말만 하면 공영방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민영방송이 사실은 많이 종편이 뜨면서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우리 방송의 근간은 공영방송일 겁니다. 그 공영이라는 건 퍼블릭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국민의 품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은 저는 창영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그렇고 밖에 나와서 볼 때도 청와대가 운영하는 방송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배 권력이 누가 됐든지 간에 방송에 대한 그 운영권을 포기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고요. 지배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 지배구조를 그러니까 사장을 결정하고 이사장을 결정하고 주요 간부들을 결정하는데 정치권 특히 지배 권력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있는 한 김재철, 제2의 김재철, 제3의 김재철은 나올 수밖에 없고 방송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배구조 얘기를 여당하고 하고 있는데 여당이 잘 말을 듣질 않네요. 어저께도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 분이 잠깐 나왔다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아주 상당히 센 얘기만 하고 한 20분도 안 돼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문제가 지금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일단은 좀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밀접하게 언론의 문제, 특히 방송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국정원, 경찰, 검찰 개혁 문제와 함께 언론개혁의 문제, 방송개혁의 문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같이 이것이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청영방송을 끝내야 됩니다. 청영방송을 끝내지 않는 한 영원히 이 문제는 일어날 거고 권력기관의 문제도 이 문제와 같은 문제다라는 걸 인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연선 의원님께서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희가 MBC에 근무할 때는요, 비록 그 전땡 뉴스 시절에, 전두환 시절에 언론 검열이 있었습니다만은 젊은 기자들이 힘을 합쳐서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데스크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방송이 되더라도 제가 진행하던 마감 뉴스에서는 생방송으로 기자들이 나와가지고요.
그냥 사실을 막 얘기해버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방송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도국장이나 사장으로부터 엄청나게 혼나고 또 인사조치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계속 인사조치를 하더라도 계속 나와서 젊은 기자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7년을 버티니까 전두환 정권도 별 수 없더라고요. 6.29 민주화 선언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두환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중에는 언론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수 언론들은요,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마음에 참 생각했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언론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고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언론인들이 그냥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MBC를 빨리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 옆에 시민분들께서 이제 하고 싶은 질문들을 쪽지로도 주시고, 네,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1시간짜리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다 질문해드리고 대답을 듣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고, 하지만 그 메시지는 전달해 드렸으니까 두 의원님께서 나중에 뭐 SNS나 또 잠시 후에 클로징 멘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잠깐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앞으로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들은 언제든지 트위터 영어로 민주당 하시면 되고요.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때 오늘 SNS 질문처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스트림, 아프리카TV, 그리고 판도라TV,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방영이 되고 있고요. 자정이 넘으면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셔도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재방송으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를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께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클로징 하기 전에 여기 네네. 현장에서 전해주신 쪽지는 하나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진범화라는 분이 보내주신 건데 어느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박원동은 우리 동네 강아지들도 다 안다.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좀 속이 좀 후련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해야 할 시간이니까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기 있는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청 앞 광장을 찾아주신 우리 용기 있는 시민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의 힘은 바로 이 용기 있는 시민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은 바로 용기 있는 시민들의 힘이 모아질 때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경민 앵커, 전 앵커의 클로징 멘트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는 했지만 한계는 분명 한 국정조사에서 딱 사흘밖에 일을 안 했지만요. 그래도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가지고 이미 저는 국민법정에서 판결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 진실을 100%는 모르지만 진실의 얼개는 이미 짐작을 하고 있고, 국민법정에서 이 관련자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재판관들인 국민들 여러분들한테 이미 유죄, 그것도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서양에는 있는 반란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받아서 아마 출소할 수 없는 무기징역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국에요, 벤데타라고 그러는 이게 수염 많이 난 가면, 그 가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도 화면이나 지면에서 많이 봐서 아시는데요.
금융위기 때 미국 사람들이 다 들고 맨하탄을 행진을 했던 벤데타라는 굉장히 유명한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0년 전에 영국에서 실존했던 사람인데, 영국 의회가, 그 당시 왕과 귀족들이 장악했던 영국 의회가 하도 엉망으로 운영이 되니까 의사당을 폭파해가지고 왕과 대신을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론 처형을 받았죠. 400년 전에. 그러나 벤데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한 아주 대단히 유명한 말이 있어서 제가 이걸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너를 쓰러뜨린 건 내가 가진 칼이 아니고 바로 너의 과거다. 뭐 이런 상당히 멋있죠. 이게 벤데타의 말입니다. 벤데타가 400년 전에 영국의 왕과 귀족들, 이 전제 정치를 향해서 행했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들, 딸들한테 가셔가지고 벤데타를 좀 쳐달라고 그러시면요. 벤데타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고, 이게 영화로도 있습니다. 영화로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멋있는 말을 400년 전에 영국에서 했던 분이니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을 향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집합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이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정원 개혁은 정말 필요하고 또 그 개혁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